안녕하세요. 요즘 TV에 정말 더럽고 추악한 짓거리들이 판을 치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평범한 여자였어요. 20살이 되기 전까지는요. 하지만 20살이 되자마자 정말 폭풍 같은 일이 쏟아지더라고요. 왜 힘든 일은 한꺼번에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갑자기 하나뿐인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4개월간 사경을 헤매다가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남은 엄마마저 그 소식을 듣고 심장에 무리가 가서 졸도를 하셨고 그 이후 병원 신세를 3개월간 지내다가 세상에 저만 남겨두고 아빠를 따라가셨습니다. 처음 맞이한 죽음이 어머니와 아버지였고 저는 한순간에 고아가 되어버렸고 정말 아끼며 살았던 것 같아요. 심장이 끊어지는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하늘은 왜 나한테 이런 안 좋은 일만 주시냐고 그래도 되는 거냐고 소리쳤지만 제 인생을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처음에 2년간은 미친 사람처럼 술만 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술이 없으면 잠도 못 자고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었고 부모님 앞으로 떨어진 보험금은 전부 술값과 월세로 나갔고 딱 3년 뒤에 저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저는 가방에 수건이랑 양치도구만 챙겨서 노숙자들이 바글바글한 짐승 우리에 들어가는 듯한 기분으로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자인 저를 보자마자 발길질을 하거나 추행을 하더라고요. 이곳에서 여자로 있으면 불리하구나 느꼈던 저는 바리깡으로 머리를 깎았고 여름에도 옷을 두세 벌씩 입었습니다. 남자처럼 몸이 커 보이기 위해서요. 얼굴은 여자 티가 나지 않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살았죠. 그러다가 너무 배가 고픈 겁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하루에 흰 우유 하나와 아침마다 사회봉사자들이 나눠주는 빵으로 하루를 보냈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몸이 망가지면서 도저히 버틸 수가 없더군요. 이를 악물고 한 번도 줄 서본 적 없었던 무료 밥차로 가서 줄을 섰습니다. 그때는 무슨 자존심이었는지 노인네들 사이로 몸을 비집고 들어가 밥을 받을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아무튼 살기 위해 밥을 받고 정말 걸신 들린 사람처럼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배가 뒤틀린 기분이 들더니 제가 의식을 잃은 겁니다. 그 이후로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났어요. 눈을 떠보니 한 방안이더라고요. 누구세요? 라고 하며 제 곁을 지키고 있는 한 아주머니 여성분께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고, 나는 처음 봤을 때 사업 실패한 젊은 남자인 줄 알았더니 이런 몸이 호리호리한 여자인 줄 알았으면 더 챙겨줬지. 자기 밥 먹다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더니 쓰러졌잖아. 병원 갔다가 수액까지 맞았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우리한테 살려달라고 했잖아. 일단 급한 대로 우리 교회 작은 방으로 데리고 온 거야. 어쩌면 좋아. 라고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이 사람 뭐지? 왜 처음 본 나에게 이런 온정을 베풀고 나를 생각하면서 눈물이 맺히는 거지? 하면서 한껏 경계했어요. 하지만 일단 그때는 제가 너무 힘든 상태여서 그 무엇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저 저를 살려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죠. 알고 보니 그분들은 교회에서 봉사 차원으로 노숙자들이나 독거 노인분들에게 무료 밥차를 운영하며 밥 한 끼 대접하는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식자재 같은 것들은 사회적 기업이나 민간인들이 기부해주는 돈으로 전부 구매해서 운영하는 거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노숙자 출신인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사회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교회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무교라서 그분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린 저는 감사하다는 한마디를 남긴 뒤 그 어색한 공간을 빠져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여성분이 제 팔뚝을 잡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만 이제 이렇게 살지 말고 여기서 일해보는 게 어때? 밥차 일도 돕고 여기서 지원해주는 취업 프로그램도 있고 나라 지원금도 받고 다시 잘 살아봐. 처자는 아직 포기하긴 일러.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제 손을 꼭 잡는데 순간 돌아가신 엄마가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분은 제 묘한 기분을 알아챈 건지 곧바로 저를 꼭 안으며 괜찮아 우리 딸 그랬구나 그랬어 많이 속상했지 사는 게 힘들지 괜찮아 다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토닥여 주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이 주는 힘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요. 저는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 국가 연구개발 사업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밥벌이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도 도움을 받았으니 다시 졸라줘야 하는 마음으로 주말마다 밥차 봉사를 하게 되었죠. 그때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도 저처럼 사고로 부모님을 여의고 힘들게 살다가 취업하고 봉사로 밥차를 하고 있던 삶이었어요. 마음이 잘 통하고 서로의 아픔이 공유가 되니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바로 했죠. 그때 1년 만에 임신한 게 지금의 딸입니다. 여느 때처럼 주말마다 밥차 봉사를 하면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때가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하루를 살았고 또 그 넘치는 사랑을 딸에게 주며 부모님의 부재로 인한 상처들도 점점 사라졌고 마음의 여유도 생겼죠. 그렇게 성실하게 사니까 복이 오더라고요. 남편이 승진도 하고 제가 주부로 일하면서 틈틈이 부업으로 하던 일도 잘 되어 남편만큼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죠. 동대문에서 아기 옷을 저렴하게 떼어와서 온라인으로 팔았죠. 그때 딸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그 덕에 학군도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점점 매출이 증가하자 저 혼자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남편도 같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퇴사를 한 거죠. 그렇게 딸아이가 대학에 갔을 때 저희는 직원 3명을 둔 작은 중소기업 업체가 되었고 그 매출은 거의 남부럽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행복한 나날들이 펼쳐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초반에 언급했다시피 힘든 일은 한 번에 오더라고요. 남편이 암에 걸린 겁니다. 너무나 놀랐죠. 평소에 혈변을 본다고 몇 번 말하기는 했는데 이내 다시 괜찮아졌다고 해서 큰 병이 아닌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안색이 점점 안 좋아지고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길래 거의 방광제로 데려간 병원에서 청청병력 같은 암 진단을 받게 된 거죠. 정말 긍정적으로 봐야 1년이고 그렇지 않으면 6개월을 생존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 괜찮았다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오늘 내일 한다는 거냐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이 의사에게 따졌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대장암이라는 게 이렇다고 정말 말기가 될 때까지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저희 병에 오는 사람들도 다 말기 상태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제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가슴을 치며 남편이랑 일만 하지 말고 건강도 좀 챙기고 그래도 아이 시집갈 때까지는 이 사람이 살아있어야 하는데 너무나 슬펐습니다. 말도 안 될 정도로 남편은 입원을 하자마자 바로 상태가 안 좋아졌고 결국은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겼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말로 여보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토끼 같은 딸 연아 두고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정말 미안해. 앞으로 나처럼 돈만 벌다가 죽지 말고 여보 인생을 살아. 우리 딸도 이제 다 컸으니까. 20살 됐으니 딸도 자기 인생 살아야지. 여보는 나 죽는다고 해서 따라오지 말고 여기서 원 없이 미련 없을 정도로 잘 살다가 와. 라고 했죠. 그렇게 남편마저 떠나보내고 얼마 안 있어서 딸도 기숙사로 들어갔을 때 제 마음은 너무나 헛헛했습니다. 가슴이 아려왔고 그 공허한 감정을 뭐라 표현할 수 없었어요. 너무 공허하니까 밥을 먹어도 속이 헛헛하더라고요. 어떻게든 이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밥도 쉽지 않은 채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일하는 것도 지쳐서 지인들에게 넘겨버리고 그냥 미친 사람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중 밥차 동료가 평일도 밥차를 같이 하다고 하더라고요. 일손이 부족하기도 하고 자기도 여기서 여러 도움을 받았으니 내리사랑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제가 밥차를 전적으로 맡아서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제 삶에 활력이 도는 듯 했어요. 하나뿐인 딸을 다 키워내고 이제 현금도 있겠다. 삶의 여유도 있겠다. 남들을 돌아볼 마음이 생긴 거죠.
매일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그날 좋은 물건들을 사고 또 식자재 업체를 통해서 물건을 받고 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한 것 같아요. 비록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라 아무렇게 해도 상관은 없었지만 내 자식이 먹는다 생각하고 야채도 고기도 최고로 좋은 걸 썼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내 돈으로 채워서라도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거죠. 매일 아침밥 차에서 밥을 먹으러 오시는 한 노숙자분이 밥을 먹다가 쓰러지신 겁니다. 화들짝 놀란 저는 바로 병원에 연락을 했고 그분을 따라갔어요. 순간적으로 혈당이 올라가서 쇼크가 왔고 안정을 취하기 위해 이것저것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깨어나면 병원비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도 안 받을 것 같아 저는 제 카드로 앞으로 나갈 병원비까지 전부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분께 전달해달라고 했죠. 밥차팀에서 병원비 결제했으니 걱정 말고 치료받으라고요. 몸이 조금 괜찮아지신 건지 며칠 뒤 그분이 다시 나타나더라고요. 식자재를 손질하고 있는데 하얀 수염이 덥수룩하게 난 그 쓰러진 노숙자분이 나를 살린 게 당신이냐고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저희 팀이 발견한 거고 제가 자꾸 신경이 쓰여서 병원에 같이 간 것뿐이에요. 살렸다는 말은 좀 거창하고 저도 여기서 죽을 뻔했다가 밥차 사람들이 살려준 거라 다시 갚았을 뿐이에요.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밥 자주 먹으러 오세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내가 비록 지금은 이렇게 몸과 마음이 상했지만 반드시 당신에게 보답할게요. 죽을 때까지 이 순간을 잊지 못할 겁니다. 당신은 천사예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쑥스러웠지만 막상 그런 칭찬을 받으니 그래도 잘했다 싶었습니다. 그 후에 그분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보이지 않았어요. 왜 안 나타나시지 다시 가족 곁으로 돌아가셨나 싶었습니다. 사실 마음속으로 잔잔하게 신경이 쓰였기 때문에 며칠 동안 궁금해했죠. 그러다 일을 하느라 바빠서 잊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봉사를 하며 사회 헌신을 하고 제 생존 가치를 찾으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던 도중 어느 날 갑자기 발바닥 근육에 쪼그라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마치 누군가 내 발바닥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극심한 통증 때문에 동료에게 밥차를 맡기고 저는 집에서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점점 날이 갈수록 괜찮아지기는커녕 너무 이상한 겁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한의원을 가서 침도 맞아보고 부항도 뜨고 뜸도 해봤는데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큰 병원을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사의 말에 저는 종합병원을 예약했습니다. 그곳에서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고 말았어요. 제가 흡입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치료약도 매우 한정적이고 보험이 안 돼서 치료비만 몇 억이 넘게 들어가는 상황이었어요. 초기에 약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게 최선이라고 하는 의사의 말에 따라 밥차도 전부 그만두고 치료에 전념했어요. 모아둔 돈은 약값으로 전부 탕진해버리고 저는 캄캄한 터널을 걷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유 모를 어지럼증까지 심하게 앓고 난 뒤로는 정말 삶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너무나 우울했어요. 건강했던 제가 병 때문에 삶의 균형을 잃고 살기 싫어졌습니다. 신경안정제를 먹어야 겨우 하루를 보낼 수 있었어요. 정말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던 집까지 팔아버리고 전세로 옮기고 남은 여윳돈을 전부 제 약값으로 써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동안 딸이 시집가면 집 사는데 보태라고 모아둔 돈도 병원비로 써버려서 자괴감이 들었죠. 그 와중에 딸은 결혼하고 싶다는 남자가 있다고 데려왔는데 너무나 딸에게 미안하더라고요. 엄마가 미안해. 우리 딸 시집갈 때 정말 마음 허전하지 않게 바리바리 싸서 보내고 싶었는데 엄마가 이렇게 짐이 되고 아파서 정말 미안해. 라고 말하니 딸은 엄마 왜 그런 생각을 해? 엄마 생각만 해. 아빠가 마지막으로 한 유언 기억 안 나? 엄마를 위해서 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난 괜찮아. 나도 열심히 일해서 엄마 도와줄 거고. 그러니 제발. 라고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그래 딸도 그렇고 주변에 날 위하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데 내가 힘을 내야지 생각했습니다.
사실 딸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생각보다 제가 그때 재정적 상황이 많이 안 좋은 상태였어요. 앞으로 들어갈 약값을 생각하면 정말 지금 살고 있는 전셋돈을 빼야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딸의 결혼을 위한 상견례가 진행되었고 저는 돈 한 푼 아끼기 위해 그 귀한 자리에 옷 하나 새로 사입지 못하고 장롱에 박혀있던 옷을 꺼내 손으로 빨았습니다. 나름 수년 전 비싼 돈을 주고 백화점에서 샀던 것이기 때문에 다시 입으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옷이 이거밖에 없으니 초라한 행색으로 나갔습니다. 집안에서 볼 때는 나름 괜찮았는데 밖에 나가서 보니 그렇게 비참해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는 자존감도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 상태에서 상견례고 뭐고 그냥 집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창피한 마음을 꾹 누르고 도착한 상견례에서는 저와 딸이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딸은 엄마 긴장하지 마. 시부모님들 다들 인자하시고 좋은 분이야. 그리고 돈이 없어서 미안하다는 그런 말 하지 말고 엄마는 항상 당당하게 라고 말하며 긴장된 제 마음을 풀어주더라고요. 약간은 고개를 떨구며 긴장된 마음을 손가락으로 꼼지락거리며 달래고 있을 무렵 문이 드르륵 열리며 사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떨군 고개를 들어서 사돈을 본 순간 온몸에 맥이 턱하고 풀려버렸어요. 사돈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얼굴 안색이 확 바뀌며 말을 걸더군요. 아니 그 밥차 귀인 그분 아닙니까? 그때 쓰러지신 그분 아니세요? 저희는 토끼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말했죠. 딸과 사위는 무슨 일이냐며 말했고 저는 제 입으로 사돈이 노숙자였다는 말을 하기가 버거워 입을 굳게 다물고 있을 때 그때 사돈이 먼저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사돈은 엄청난 사연이 있었어요. 사돈도 저와 같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방황을 많이 했나 봐요. 원래 사돈의 부모님이 수백억대 자산이 있었고 아버지 사업을 같이 운영하면서 그 재산을 같이 불렸던 사돈이 그걸 대부분 상속받기로 했는데 사돈의 맏형이 인간도장과 모든 자료를 빼돌려 도망갔나 봅니다. 그것 때문에 형제끼리 법소송을 하며 큰 배신감을 느낀 사돈은 거의 몇 년간 방황자 생활을 했나 봐요. 배신이 사람의 영혼을 죽인다는 말이 있듯이 철저하게 믿었던 큰형이 자기 뒤통수를 칠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로 크게 마음이 상했던 거죠. 그러다가 소송이 마무리되고 어느 정도 대부분의 재산을 되찾고 승소를 하자 다시 가족 곁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사돈이 한참 힘들어하고 있을 때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쓰러진 그 순간 제가 병원으로 이송해드리고 치료비를 내준 거죠.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런 마음을 베풀었던 겁니다. 이야기를 들은 저는 오히려 부끄럽더라고요. 지금 내가 이렇게 빈털터리인데 사돈은 그때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을까. 자괴감으로 다시 얼굴이 굳어질 때 갑자기 사돈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제가 한 약속을 지켜야 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이런 자리에서 당신을 뵙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사돈 죄송합니다. 정말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아무런 인연도 없는 제 병원비를 내주고 가족들도 배신한 저를 생판남인 저에게 온정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살 수 있는 희망을 주셨어요. 정말 이런 분을 사돈으로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마음이 떨리고 벅차오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저도 눈물이 왈칵했고 이렇게 서로 돕고 살면 나중에 다 만나게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나도 힘들 때가 있었다고, 나도 사돈처럼 노숙자 생활을 해서 밥차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살았던 적이 있었다며 서로의 손을 잡고 눈물 바다가 된 채로 상견례를 진행했죠. 그렇게 정말 역대급으로 훈훈한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고 집에 도착한 저와 딸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그리고 저에게 엄청난 기쁜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사돈이 예비 사위를 통해서 제 병을 듣게 되었나 봐요. 장모님이 희귀병 치료 때문에 집도 팔고 지금 사업으로 번 돈도 전부 쓴 상태이고 힘들다고요.
바깥 사도는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자기 아는 교수님한테 제 병에 관련된 약물에 관해 물어보았고 제게 그 약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끔 공급망을 만들고 관련 비용을 보태주고 책임져 주겠다는 말을 한 겁니다.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란 저는 그동안 서러웠던 마음이 내려가더라고요. 딸과 사위한테 내색은 안 했지만 병원비 때문에 사는 게 힘들었거든요. 고작 이 몸뚱이 살린다고 밥도 제대로 못 사 먹을 정도로 형편이 기울어지니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사는가 싶기도 하고 확 죽고 싶었는데 정말 꽉 막힌 제 숨통이 트이는 듯한 사돈의 은혜에 저는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울면서 정말 받아도 되냐고 하자 사돈은 말하더라고요. 자신을 살려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사돈에게 큰 위로와 도움을 받아서 가능했던 거라고 하면서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돈 덕에 치료를 했고 약도 잘 먹어서 지금은 사는데 불편함이 거의 없고 예전에 고통이 90%였다면 지금은 10%로 내려왔습니다. 딸과 사위는 결혼 후 알콩달콩 살다가 지금은 쌍둥이 아이를 임신한 상태네요. 건강을 찾은 저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밥차를 주말마다 가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제가 행복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건강을 되찾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작은 인연이 이런 귀인이 되어 나타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죠.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의 은인이 된 저와 사돈은 지금 그 누구보다 귀하고 가까운 존재로 지내고 있습니다. 다 늙은 나이에 정말 가족이 생긴 기분이라 지금은 마음이 든든하네요. 사돈은 이제 자신이 도움받은 밥차에 역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며 식자재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숙자분들이 사실 전부 과거의 상처 때문에 무기력함에 빠져 사회생활을 안 하고 있지만 그들이 다시 재기할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것 같습니다. 꼭 노숙자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절망과 실패에 허덕이는 분들도 작은 등불만 하나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앞으로 작은 등불을 건네주고 주고받으며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것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